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CC 채널이 투자 채널이 아니고 중국 경제 전반을 얘기하는 채널입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하락 속에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이 하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증시 하락에 대한 원인도 이 경제 상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 중국 증시 좀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이런 하락이 진행되는 것이고, 우리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궁금증은 그럴 것 같아요. 중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고, GDP 숫자, 이거, 1분기에 거의 20%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주가가 왜 빠지냐.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중국 시장에서 주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시장 주도주로 가는 것들이 폭락을 했어요. 여차하면 40% 빠진 건 보통이고, 그래서 이게 왜 이랬냐 하는 것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펀드가 이게 사상 최대로 많이 팔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펀드들이 사는 종목이 이게 바로 투자 유망 종목이고, 여기에 발을 걸치는 것이 눈 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돈을 먹는 그런 기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펀드들이 주로 매집,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펀드가 4천 종목 다 사는 거 아니고, 펀드 편입 종목이 많아야 20개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5, 60 종목, 많아도 100종목 안쪽이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기관 선호주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사실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사기 시작한 거죠. 예를 들어 마오타이다. 그냥 생각해 보면 마오타이 같은 회사가 어떻게 이 전 세계 중국 최대 은행이자 전 세계에서 최대의 은행인 공상은행보다 더 시가총액이 크냐. 네. 이거 사실은 의문이 있죠. 그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맞추는 거지만, 근데 그것은 뭐냐면 A펀드가 샀을 때 B펀드도 거의 포트폴리오가 비슷하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마오타이를 계속 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 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계속 커지고, 시가총액이 커지니까 어쩔 수 없이 편입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걸 중국말로 파오투안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파오가 이제 안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가서 예를 들면 마오타이를 안아버린 거죠. 공동구매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그 중국의 기관이 선호하는 한 5, 60 종목들이 이제 급등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뭐든지 끝까지 갈 수는 없지만, 금년 이제 2월 달에 구정을 전후로 해서 중국 금융당국이 이제 그 단기 통화를 이걸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단기 금리가 급등할 때 이제 일부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해요. 근데 그 차익 실현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중국에서 1등했던 펀드 수익률이 152%가 그랬어요. 펀드가. 네. 종목도 아니고. 그러니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 펀드들이 연초에도 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죠. 네. 홍콩도 대거 들어갔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펀드들 입장에서는 이거 연말에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데, 연초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중간에 깨지면 본전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마지막 게임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2월 달 하반 3월부터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익 실현을 한 놈이 했을 때 주가가 빠지니까 딴 놈도 그러면은 이거 안 팔면 자기 펀드에 손실이 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도 파니까 또 팔고 또 팔고 또 팔고, 이런 소위 말하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이 시스템상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스템 트레이딩은 아니지만 거의 시스템화돼서 매도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1,000억 이상짜리, 그러니까 17조짜리 이상 펀드들의 주가 하락률이 이제 오른쪽 그림에 있는데요. 이게 마이너스 30%짜리들이, 근데 이 회사들이 영업 실적이 엉망이거나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시장의 수급의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이제 기관 선호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터진 거, 그게 주된 이유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했을 때 주식 담보대출입니다. 구첸즈야라고 하는
그 주식을, 장이 뭐 최근 1년 반 동안 너무 좋았으니까 이게 대주주도 그렇고 그 일부 큰 손들도 레버리지를 일으킨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우리도 그게 있잖아요. 예, 예. 대출 받는 거. 신용대출, 뭐 담보대출. 그렇죠. 담보대출을 한 거예요. 네. 주식 담보로. 그렇게 해서 주식을 왕창 샀는데 많이 먹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기관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이제 주가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럼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담보대출을 했을 때 원금을 이제 빌려준 놈이 그 환수를 해야 되는 미니멈의 이 청산 라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이 보통 이제 증권사별로 이게 다른데 금융기관별로 대략 한 120에서 150% 정도?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이제 이자하고 뭐 매매 거래 비용, 그다음에 원금까지 합친 것의 그 비율이 네. 그런 걸 역산을 해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17%에서 23%가 정도 되면 이것은 이제 담보 가치 부족이 나오게 돼요.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를 유발하는 상황.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대매매가 들어가야 네. 돼요. 근데 이게 기관이 팔아가지고 17%가 딱 되는 순간에 이게 그 주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바로 반대매매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집어넣으면은 관계없지만 이게 이제 풀로 땡겨서 갔다고 하면 이제 돈을 못 넣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 김 부장님 잘 아시지만 반대매매는 하한가로 주문을 내버리잖아요. 네, 그냥 시장가로 무조건 체결해버리니까요. 그렇죠. 네. 체결을 가야 되니까 그럼 바로 하한가로 들어가는 거죠. 네. 10%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17% 마지노선에서 이게 반대매매 대상이 됐다고 하면 무조건 팔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10%가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바로 27%가 떨어지는데 27%가 떨어지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로스컷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네. 그럼 기관이 또 털고 그렇게 되면 이 반대매매 청산 가격이 또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청산 가격보다 밑에 있던 놈이 이제 반대매매 대상으로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기관이 팔아서 떨어진다 여기다가 주식담보대출한 게 같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현상. 네. 그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기관 선호 중에 종목 중에서 주식 담보 비율이 높은 게 통책 의료라든지 뭐 그 용기구번 뭐 장춘 가오신 뭐 우리 그 한국 장성 자동차 뭐 용요 네트워크 뭐 이러는 이제 한국 분들 이신정밀 뭐 이런 회사들이 이게 지금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높아요. 통적의료 같은 경우는 43%가 이제 담보가 잡혀 있고, 뭐 순펀 같은 경우도 이게 24%, 장성자동차 33% 정도가 이게 이제 담보가 걸려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떨어지면 무조건 이제 장성자동차 같은 경우가 우리 치면 쌍용자동차 같은데 SUV가 무지하게 잘 팔려요. 근데 이게 주가가 폭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요 메커니즘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실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적과 관계없이 주가가 빠지는 점이 좀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볼래 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사이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 패턴의 변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왜 그렇게 쇼크가 크냐? 그것은 요 차트에서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는 속도를 보면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호주, 브라질, 인도가 3등, 그 다음에 영국, 유럽,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멕시코 이런 순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돈으로 만들어 올린 시장에서 이게 이제 뭐 돈을 회수를 해야 되고 진짜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실적이 더 우선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온 거죠.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평가된 이제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을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부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 실적 나온 거 봤더니 이게 플러스 30%, 20% 나왔는데 이익이 플러스인데 왜 주가가 빠지냐. 네. 그런 의문을 갖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PER이 100이다, 150이다, 뭐 기술주 막 이렇게 가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장세가 전환이 됐을 때는 이익이 실제로 이론상으로 PER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EPS가 증가율이 이게 100% 간다는 것의 전제가 그게 바로 PER 100이라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PER이 100, 150인데 나온 이익의 증가율이 30%밖에 안 되면 그 70%만큼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장세의 변화, 투자 패턴의 변화에서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이제 이익을 냈을 때 이게 당연히 고평가가 나오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적자를 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 죽음이죠. 네. 그게 최근에 아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는 회사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주 관련 종목들은 또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글로벌 경기 회복의 최대 수혜자가 지금 PMI를 보더라도 이 중국이 선진국이 다 경기를 회복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중국의 1, 2월 달 수출이 플러스 60%예요. 네. 그래서 경기가 확실하게 돌아섰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2월 달에 지금 중국 수출이 최근 2010년 이후에 최대의 지금 증가율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고 2021년에 중국 경제가 지금 작년에 2.3인데 정부는 뭐 아무리 못해도 6% 이상 간다는 얘기인데 뭐 8%는 기본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차트에서 보더라도 경기도 회복되는 게 맞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 실적 장세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이 확실한 리커버리로 들어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메릴린치가 얘기하는 투자 시계로 보면 이게 지금 왼쪽에 9시에서 12시 방향. 네. 요게 이제 메릴린치가 얘기하는 그 투자 시계죠. 그래서 침체기에는 보면 회사채라든지 금리 민감주나 성장주 요런 게 이제 이게 히트를 하지만 경기가 회복하게 되면 소형주, 고수익채, 가치주 이제 이런 게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딱 들어맞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메릴린치가 피터 린치가 무슨 뭐 고스톱 쳐서 그 달인이라는 명예를 받은 게 아니죠. 네. 그래서 보면 지금을 놓고 보면 바로 이게 그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투자의 패턴의 변화라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 순환주, 사이클 주식들이 계속 견조하게 가는 것은 이건 트렌드다 이미.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완전히 맛이 간 거냐, 또 이제 대폭락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성장주의 경우는 두 부류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부류는 그래서 이제 성장주가 대체적으로 고퍼 종목이 많은데 100배, 200배, 300배 이렇게 나오지만 그 고퍼가 이게 성장률을 맞추는 고퍼가 있고 이익이 너무 적게 나서 이익은 예를 들어서 1밖에 안 났는데 주가가 100이면 PR이 100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성장률이 100%인데 PR이 100인 회사가 있다고. 네. 근데 성장률이 100인데 퍼가 100인 회사는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계속 좋아지니까 네. 그 PR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EPS가 따라 붙는 기업은 그렇죠. 네. 그것은 올라갔다가 지금은 뭐 성장주, 기술주, 고퍼주는 뭐 이름도 안 보고 다 틀어버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폭락을 차별화 없이 폭락을 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반등하는 것은 결국은 1사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네. 이것이 EPS 그로스가 높게 나오는 테크주는 그것은 떨어졌다가 반등할 것이고 네. 그것이 여전히 적자폭이 크거나 이제 안 나면은 성장률이 형편없으면 그것은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거 1사분기 실적 정말 잘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연간 즉시도 이건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 뭐 한국 시장에서도 그 PDR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고 PSR을 얘기를 하고 뭐 이 PGR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스토리텔링이잖아요. 네. 이익으로 설명할 수 없는 주가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거지 밸류에이션 툴을 갖다 붙인 것이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우트한 기관이 돈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사느라고 이게 올라갔는데 산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밑에 사다리가 빠지게 되면 이제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게 되듯이 지금 상황은 이제 그런 형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그 금융시장에 있으면 아무래도 금융의 시각, 그냥 내가 가진 주식의 시각으로 세상도 보게 되고 경기도 보게 되고 시장도 보게 돼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다시 뭐 주가가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냐? 이제 그것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기가 100년 만에 최악이었다가 이게 리커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랐던 것이 조정받는 것이고 이게 정말 조정받고 이제 끝이 가냐? 그건 아니고 조정받아서 옆으로 행보를 하는 거죠. 안 되면은. 그래서 이번 시장의 조정은 제가 볼 때는 이 건전한 조정 그리고 이제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시장을 제가 볼 때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터나 종목이 오버밸류 되어 있는 것을 비관적으로 봐야지 경기가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정말 경기가 좋은 업종이 진짜 있나요? 실물 경제가? 그래서 여의도만 이렇게 뜨겁고 와글와글하지 여의도에서 문 열고서 영등포로 마포로만 가도 이게 썰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겨우 이 시동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단계에서 실제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들이 식당이 미어 터지고 이런다 그러면 이것은 셀 신호가 확실하죠. 근데 지금은 뭐 어디도 식당 다 찬 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장세 경기 회복의 초중기 상태에서는 시장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대신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나 투자 종목의 리밸런싱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닝스를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이제 개인 투자가들, 개미 투자가분들은 그 애널리스트들의 뷰, 특히 이제 해외 쪽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 뷰를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뭐 나보다도 잘 모르는데 뭐 증권사분들이 이제 제시하는 자료들을 놓고서 그건 뭐 못 맞춘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볼 때 그거 좀 편견을 바꿔야 돼요. 나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고 업으로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중에서 내가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가진 정보가 그게 다고 또 그 정보가 개인들이 찾을 수 있는 정보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의 정보예요. 근데 그걸 잘 스크리닝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의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못 맞힌다 그 자료 봤더니 별 볼 일 없어 다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보고서나 정보를 받은 시점이 언제인가를 잘 봐야 돼요. 그 증권사의 자료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써서 그것이 발표되는 날, 그날 9시에 본 거냐? 아니면 이 보고서가 한 바퀴 돌고 나서 이것이 이제 인구에 해제하고 나서 언론이 그런 보고서 있었어요? 피킹을 해서 그걸 신문에 쓴 거 또는 인터넷에 재가공해서 넣은 거를 본 거냐? 그 사이에 시차가 1일, 3일, 5일, 7일 있으면 내가 9시에 발표하는 날 봤을 때의 주가 또는 투자 시점하고 3일 뒤에, 5일 뒤에, 7일 뒤에 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의 경우는 그렇게 정보를 빨리 캐치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언론이나 인터넷이나 예를 들면 케이블 TV 방송에서 얘기할 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틀, 3일, 4일 요새 같은데 그러면 그거 절대 안 맞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증권사의 전문가들의 자료를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타이밍을 한번 체크해보고 얘기를 했나. 발간 날짜를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또 같이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증권사에서 정보를 실질적으로 달아서 정보를 프로덕션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정보를 리서치나 애널리스트가 만든 정보를 발간하고 난 다음번에 그걸 지점이나 이런 쪽에 배포를 해서 그걸 보고서 읽어보고 그걸 다시 고객에서 전달하는 이제 사람인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우리 애널리스트가 본 보고서를 먼저 보고서 전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유튜브나 케이블 채널이나 뭐 공중파나 거기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고객을 제치고 이게 프리 오브 차저로 아무 이제 나한테 이득이 안 생기는 채널에 가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보 도달의 시점을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의 발간 시점 그리고 나한테 도달하는 정보의 시간 그리고 이제 그 정보들을 서로 상호 비교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뽑아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장이 오른다,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건 아니었고, 기존에 고포주를 주의하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정세로 바뀌고 있고, 옥석거래기 장세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고포주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어제 현재 시장에서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와 함께, 소장님께서는 이 정보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이 변동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오를 수만은 없고 그 변동성 안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의 분석이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올바른 분석이어야 좋은 우리 솔루션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